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일요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제에선 해안도로를 달리는 MBN 거제 희망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한려수도의 풍광을 만끽하며 시원한 질주를 이어간 현장, 고선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이 경남 거제 스포츠파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나요? 오늘 MBN 거제 희망 레이스의 슬로건은 봄을 달린다, 바다를 달린답니다. 참가자들은 한려수도를 품은 거제만의 푸른 바다를 달리며 봄을 맞이했습니다. 대회는 5km와 10km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으로 펼쳐졌습니다. 가족들, 연인과 친구들, 동호회 회원 등 여러 참가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그중 참가자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에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거제 상동에서 왔고요. 수영하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같이 운동도 할 겸 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달리기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올해 목표가 체력 기르기라서 부산에서 같이 마라톤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체력도 좀 기르고 이제 같이 좋은 기록 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화이팅하고 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번외 종목으로 1600m 계주 이벤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대회 전에 긴장도 풀고 또 동호회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번 대회 준비에 많은 공을 들인 거제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경남 거제시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장 박종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거제 희망 레이스가 열렸는데 MBN 거제 희망 레이스 코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번 우리 MBN 거제 희망 레이스는 우리 다리를 건너서 산달도 해안도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멋진 코스입니다. 그리고 푸른 바다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남녀노소 누구나 오늘 참여할 수 있고 봄의 기운을 이렇게 마음껏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직접 좀 참여하셔가지고 거제의 푸른 바다와 상쾌한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거제하면은 조선도시라는 인식도 큰데요. 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또 다양한 일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 거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과 내륙 철도 그리고 강력교통망이 완성되면 우리 거제의 교통의 중심은 정말 최첨단 물류의 산업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1호로 기업 핵심 파크 선정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령을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한아시안 국가정원 또한 조성되면 이런 글로벌한 관광 최첨단 물류 산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거제하면은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곳으로 또 유명한데요. 거제 많이 여행 오시라고 저희 MBN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거제는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의 관광지입니다. 바람의 언덕 그리고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매미성부터 멋진 케이블카 그리고 거제 식물원까지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굳이 해로 나가시지 않아도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이 푸른 바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우리 거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마치 알록달록 봄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이면 4.10 총선까지 딱 30일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전략과 메시지를 낼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임하는 결기와 총선 승리 전략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단합과 통합을 강조해 총선 승리에 함께하자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SNS에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해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추가 경선 결과도 발표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인천 부평을과 청년 전략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 등 5개 지역의 경선 결과가 공개됩니다.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제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네, 여권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을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전 위원장 두 사람이 각각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이끄는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는 통합형 인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극에 달한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정권 견제론을 부각할 수 있는 인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3지대 움직임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오늘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죠.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출마 지역을 공개합니다. 출마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을이 유력한 곳으로 전망되는데 이 지역 공천이 확정된 친명계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과의 정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 대표의 광주 출마를 통해 정권 심판과 방탄 청산을 전면에 내걸고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오후 경남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그에 앞서 잠시 뒤 조국 대표가 봉화 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장소인 봉화 마을 방문을 통해 야권의 확실한 제3지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오늘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천 결과를 내일 발표하기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구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하면서 인 전 위원장의 총선 역할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출마 요청을 거절해온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선을 그어오던 인 전 위원장이 비례 접수 마감 직전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대위원장 등 역할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혁신위원인 김경진, 오신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인 전 위원장은 출마 배경, 총선 역할론 등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선대위원장 혹시 제안 받으시죠? 저는 오늘 여기 김경진 의원님 예비 후보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늘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인 전 위원장에게 직접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한 만큼 당선권 내 순번 배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은 20번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에서 지적받은 청년, 여성, 호남 등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총 530명이 후보로 접수한 가운데 현역으론 지난 1월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김은희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당 영입 인재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사격 황제 진종호 전 대한체육회 이사,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도 비례대표에 지원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친문 친명 후보를 꺾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정입니다. 여기도 세 분의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셨고 1위는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돌아온 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3자 경선 경기 용인정에서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친명 3인방 격돌 지역이었던 경기 의정부 을은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권혁기, 임근재 후보를 상대로 승리해 국민의힘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과 대결에 나섭니다. 영입인재 간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경기 의정부 갑에선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예비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과의 대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영입인재 15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충북 청주 청원에서 송재봉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송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김수민 전 의원과 경쟁에 나섭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탈당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을 포함한 4개의 전략선거구와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 갑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중 컷오프 위기에서 가까스로 경선을 치르게 된 광명을 현역 양기대 의원이 영입인재 김남희 변호사를 상대로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해경이 밤새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 9명 중 5명은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박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전복된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중 예인이 완료되면 추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분 모시고 총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부지런히 양당이 이제 지역구 공천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하나 관심을 끄는 지역구 위주로 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4개구 선거구, 중구, 성동구, 을, 이해운, 하태경 결선입니다. 강동구, 갑, 전주회, 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인천, 연수구, 을, 김기홍, 울산, 중구, 박성민.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냈던 선거를 보면 현역 교체율이 30% 초반에 30% 중반대 이를 때 계속해서 교체율이 낮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박용진 후보와 정봉준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김우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정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이수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갑에
경선 후보 1위로 결정되신 분은 박지혜 후보이십니다. 경기도 용인 정입니다.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지역구 공천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능 교수님, 네. 용인시 정이요. 여기에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이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 3인 경선을 치렀는데 지금 이현욱 전 사장 역시나 친명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입된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현주 전 의원이 꺾을 줄은 예상 못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결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상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친명, 친문 두 후보들로 이제 박성민 비서관과 이현욱 전 예. 경기도시공사 사장 출신이죠. 예. 있기 때문에 과연 이원주 의원이 예. 이현주 의원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전략 공천도 아니고 경선 방식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예. 과연 친명 지지층 또 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관심을 모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주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후보입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전사 역할, 네. 윤석열 투쟁을 줄기차게 해온 점을 높이 사서 예.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대표의 뜻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구조를 보면 예. 친명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는 완벽하게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은 당원들에게 어떤 후보를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이현욱 사장 같은 경우 예. 친명에서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좀 네. 밀려난 친명 이런 예.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현주 의원이 무난하게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현욱 사장보다는 이언주 전 의원 쪽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더 있었다라고 아마 당원들한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여선웅 전 행정관님 지금 다른 지역구도 또 볼게요. 지금 친명계 후보들이 줄줄이 지금 이기는 곳들이 많은데 의정부시 갑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정치 거물이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와 경쟁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붙였을 때는 아니 정치 신인은 아무리 영입 인재 1호라는 상징성이 있어도 이런 곳에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당내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먹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용인 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재명 효과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변호사, 박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 인재 영입 한 20몇 명 중에 첫 번째로 인재 영입을 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인사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을 전략공천으로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꽂지 않고 경선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서 일부 당원들은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문석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훌륭한 분이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오면서 약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뭔가 당원들과 일반 주민들의 평가가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신인이라고 할지라도 친명계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선전하는 모습인데 김윤영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친명색이 강한 후보들로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경쟁 상대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걸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상대하기 쉬운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친명색이 강하다면 그만큼 중도 외연 확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춤형 선거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중들에게 다가갈 때 중도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조금 더 좋은 공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길 만한 그런 공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종훈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지역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용인정 한번 들여다보죠. 용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용인정은 사실상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뭐 수지를 중심으로 한 곳이고 또 과천이라든지 뭐 또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 못지않게 생활 수준도 높고 정치 의식도 높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까지 그 분구돼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표창원 프로파일러, 그다음에 이탄희 판사. 그리고 재선을 하신 분이 없어요. 이거를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상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또 무엇인가 중앙 정치에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현주 전 의원이 그런 사람일까?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일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전사이고 여러 당을 뭐 거쳐갖고 뭐 새로운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기득권을 쫓아서 가는 그런 의원 분위기?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을 계속 찍었던 이 용인정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저는 패스점 마크고요. 상대적으로 강철호 그 기업인 출신 인재 1호인 국민의힘 후보가 도리어 더 좀 전문적이면서도 새로운 어떤 그런 인물로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공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단합, 통합으로 이어져 가나 싶습니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선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선대위원장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도 하고요. 이르면 내일 선대위가 출범이 될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에 누가 앉게 될지 집중이 됩니다.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정세균 전 총리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과연 여기에 물망에 오른 게 맞을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선대위를 얘기할 때 아마 큰 틀에서 두 가지 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되는 선대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하고 통합선대위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이번 선거를 지휘하는 사령탑을 이재명 대표를 불러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다른 당의 통합을 상징하는 인사들로 채울 것인지. 이를테면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이탄희 전 의원이, 현 의원이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같은 젊고 참신한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내 흐름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서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뭐 당의 구심점 역할을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의원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나의 선대위를 꾸려서 공동 선대위 체제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불출마가 아닌 컷오프된 상황에서 다시 선대위에 참여해서 이번 선거를 지휘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요. 아마 거절하겠죠, 그러면요? 그럼요. 저는 거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돼서 너무 매몰차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대했거든요. 이를테면 임종석 실장이 그렇다고 해서 탈당한다는 어떤 언급도 안 했고 또 불복한다는 언급도 안 했고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어쨌든 승복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스스로 그걸 번복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런 그 후보에 대해서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가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임종석 전 실장 어떻게 뭐 선대위원장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 번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지라도 좀 남겨줬으면 임종석 실장의 어떤 뭐랄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닫아버린 그런 행보를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종석 실장이나 혹은 여타 친문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자신이 선대위원장의 원톱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서울이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으면서 감산 30%를 적용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쪽 지역구의 파장, 이 결과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이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합니다. 그 1차 이제 3명에서 3자 경선할 때도 이 가산점, 신인은 가점,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당했는데 이게 2차 결선 투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강력한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뭐 탄탄하게 지역구를 관리를 했다고 해도 2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싸움인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본인이 하위 점수 받은 거를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간 좀 좀 돌파 카드를 내세웠거든요. 저는 그것이 1차 통과에 주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경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주목해야 될 선거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둘 다 어느 분이 이길 것인지 이거를 선뜻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정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지역 묻지마 정도의 저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패배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왜 그렇죠? 예외 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소위 이른바 당대표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른바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또 전국적으로 모든 후보들에게 다 관철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동안 뭐 감산 페널티를 받은 여러 의원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상대 후보와의 어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또 자랑하는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선을 하겠다 하면서 남은 후보들을 제가 아는 한 지금 거의 전멸된 상황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 당연히 의정활동 열심히 했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어떤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또 당대표 경선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선의 트랩을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승리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부대변인께서는? 저도 박용진 의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거든요.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의정활동 자체 방향성 자체에서는 저희도 수긍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민주당 공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친명색이 강한 공천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그 박용진 의원의 공천 여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 공천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된 서울 서대문 갑 경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 이제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이쪽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장동 변호사라고 알려진 김동아 변호사가 지금 결선 3인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한 명이 내려오는 대신에 갑자기 뒤늦게 이제 3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친명계 후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볼 때 약간 좀 짜맞추기 프레임이 좀 작동됐다. 굳이 뭐 김동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마케팅을 뭐 세게 하신 분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정진상 그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뭐 다 이제 배제되거나 오히려 그게 이제 역차별이 될 수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청년 이번에 이제 서대문 갑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세게 청년 정치인들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그 과정이 약간 좀 이제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치훈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차에서 공개 오디션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가 뒤바뀐 것인데 이유는 뭐였죠? 뭐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뭐 시민사회에서 뭐 여성계에서 이 성치훈 행정과 관련해서 무슨 그 2차 가해 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요구를 했다면서 갑자기 이제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민주당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공천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요즘에 화면에서 많이 잡히고 있죠. 이 얘기부터 풀어가보죠. 저는 그분을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저는 장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안 받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김경진 의원님 예비 후보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늘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이쪽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입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대표의 공천을 신청한 이 부분, 사실 그 전까지는 안 나올 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언젠가는 정치에 뭔가 뛰어들어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된 이전부터 서대문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고 또 혁신위원장을 맡은 다음부터 정치적인 어떤 워딩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아주 부침성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일반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됐었던 어떤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했을 때 지역구 출마는 안 합니다라고 잘라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집안의 반대도 참 많았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젠가는 근데 비례는 꼭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비례에 신청을 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고요. 이제는 단순히 비례를 넘어서 비례 의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워낙에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조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혹시나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 정도는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성숙돼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김윤경 부대변인, 네. 당 부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네. 가능성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듣거나 그러진 못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두 분이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한 상황에서 오롯이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고요. 또 새로운 리스크도 없으시죠. 거기다가 인요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에 있는 명문가의 집안 자제시면서 동시에 본인도 또 호남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기반이 약한 호남의 베이스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미지가 대조가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스마트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인요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동시에 푸근한 이미지도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두 분이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 보면 전체 지역구 중에 90% 넘는 지역구에서 이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컷오프된 현역 비율이 좀 낮다, 공천 배제된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현역 불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선우 전 행정관님,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 전 때 이제 당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현역 교체율이 40%가 좀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그때부터는 훨씬 더 지금 현역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조금 파악을 해보진 못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현역 교체율이 아마 불출마하고 비례대표 포함해서 되는 거일 것 같아요. 최근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이 다 경선에서 이기고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0%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을 좀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다. 이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는 현역 교체율이 비례대표랑 그 다음에 이제 불출마하는 현역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현역 교체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쨌든 현역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사람들 많이 수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인요한 위원
위원장이 다시 또 뭐 지금 뭐 비례대표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하는 것들이 저는 그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무감동 공천을 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서 예. 비례대표는 뭐 청년 여성 그리고 뭐 소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적인 뭐 그림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네. 또 인요한 위원장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에서도 현역들을 다 돌려막기 했는데 네. 비례대표까지 계속 뭐 신선한 인물들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인지도 있었던 인물들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표 이번 2024년 공천의 그 메시지는 뭔가 여기에 조금 이제 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예, 물갈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21대 말씀하셨지만 21대는 국민의힘 계열이 44%, 민주당이 27.9%인데 21대를 제외하고는 물갈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언제나 승리해 왔어요. 21대만 사실 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30% 중반대였어요. 예. 늘 그러니까 민주당은 20%대, 20% 후반대. 그러니까 30% 중반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평균이었으므로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80명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원래 이제 시작했을 때 21대 총선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 103명인가였거든요. 그럼 평균 30%라고 쳤을 때 어차피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60명이 갈려야 돼요. 180명의 30%면. 예. 근데 이쪽 100명의 30%는 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60명이 갈릴 때 와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라고 네. 여겨지고 이쪽은 30명 바뀔 때 아이고 왜 그거밖에 안 바뀌냐라고 상대평가를 하면 그렇지만 비율로 얘기하면 똑같이 30%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보고 너무 이 현역만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워낙 비율이 그러니까 그 당선된 비율이 차이가 났다 하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비판을 받을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 원래 이전에 현역들만 많이 한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내리꽂는다를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런데 현역과 그다음에 용산의 행정관, 비서관 이런 이 상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현역에서 다 갈렸다고 한다면 이런 비판이 됐을 거예요. 역시나 용산에서 내리꽂은 사람들을 다 이번에 바꿨구나.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비판을 받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얘기한 게 도리어 맞다. 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그런 이 요구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시스템별대로 하니까 현역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용산 말씀 주셔서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 36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지금 1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 힘이 막강하면 네네. 이제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출신이 오게 되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그렇죠. 뭘로 가장 대표적인 게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총선에 뛰어들려고. 예. 40명이 넘었거든요. 실제로 당선된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제 기억에는 당선 자체가 한 19명 정도가 예. 당선이 됐어요. 근데 26명 정도가 총선, 저기 공천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받은 비율, 당선된 비율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비율이 적어요. 네. 그건 그만큼 어쨌든 전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행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을 자신은 안 하겠다. 예. 다 공천을 공관위에서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입증한 게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정무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한 결과다. 네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이번에 공천을 받아야만 하는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 교수님의 분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공천을 너무 미화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물론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당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 공천 과정을 주도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현역 우리가 중진 불패,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친윤 이를테면 무사 통과. 그다음에 용산 출신들이 36명 중에 10명밖에 못했다. 자, 예.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통과했습니다.
전략공천, 다수공천을 통해서 대부분 핵심은 행정관 통과했다. 출신들 중에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동 탈락한 건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용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리고 뭐 장동혁 사무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역 교체율 30%가 오히려 총선 승리 공식이다. 저는 상당히 견광부회한 얘기다. 궁색한 얘기예요. 자 이번 국민의힘 공천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 쇄신 공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자, 현역 기득권이 높은 장벽을 보여줬는데 현역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 현역 컷오프를 통해서 물갈이 의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을 과감히 공천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적 감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혁신공천의 본질일 텐데 이번 국민의힘 공천관에서 보여준 것은 오히려 그런 혁신공천, 쇄신공천에 미달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실제로 또 기성 정치인의 벽을 뛰어넘을 만한 참신한 인재 발굴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현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간 타당성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인위적인 컷오프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컷오프가 맞는 건 아닙니다. 특정 계파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특정 정치 성향에 의해서 공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이유도 인위적인 물갈이 없이 공천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역이라는 기득권이라는 벽이 높았던 점에서 현역 교체가 낮았다. 그 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비단 국민의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서 정치 신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정치 신인들이 어떻게 정치권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는 여야 모두가 같이 논의해보고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 비단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이때까지 뭐 상향식 공천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늘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그나마 민주당보다는 낫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숙여야 될 문제가 많다는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좀 눈길이 갔던 지역구가요. 바로 서울 중성동 을인데요.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눈길이 가는 이유가 부산 해운대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태경 의원이 출마를 하고 또 이해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선 동대문 을이었단 말이었죠. 근데 이렇게 같은 서울 중성동 을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이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지역이 가장 지금 예상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영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데 떨어졌단 말이죠. 이해운 전 의원은 유승민계로 불렸어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어쨌든 정치 활동을 같이 하고 또 KD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은 지금 유승민계의 색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 가장 또 가깝게 언제나 그 정치 행보를 보였고 그렇게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봤을 때 가장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영 장관이 떨어지고 이 상대적으로 쓴소리, 이 정부의 쓴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이 남아버렸습니다. 그건 인지도에서 앞섰다고 봐야 될까요? 인지도에서 당연히 좀 앞섰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선 중진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이 서초에서 한 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장도 계속 나왔었고 한번 후보로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는 두 사람이 더 높았던 어떤 결과이고 이건 역시 어쨌든 이 외압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취재 결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공천 시스템 만들어놨습니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100점 만점에 15점씩 자기들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한 게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네, 수도권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흐름이 항상 바뀌는 거긴 네네네. 합니다만요. 네. 지난 7일에 한국갤럽 조사 이게 아주 관심을 끌었어요.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에서 45%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지금 거기서 맞대결할 중인데 41%.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이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쫓아가볼 만하다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예. 계양을은 워낙에 민주당 쪽 그 지지세가 강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10개 구 중에 이 국민의힘 계열이 7개 구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지난 선거 예.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만큼은 민주당이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계양과 관련해서는 난공불락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예. 철옹성이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고 또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도 사실 굉장히 뭐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당 득표율도 그렇고 또 비례대표 지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양 후보 간의 어떤 격차도 그렇고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출렁거림이 있고 네. 계양도 다른 어떤 지역과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힘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공천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역풍이 좀 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네. 상당히 격전 지금 초접전 쪽으로 예.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계양을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정 교수님의 분석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나 또 관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초접전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재미있게 보이고 네. 그 수치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지금 가파른 추세로 쫓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예. 그러나 저는 선거 결과 자체는 계양을 해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벽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원희룡 후보의 무서운 기세 또한 원희룡 후보가 잘해서 또는 호감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어떤 위축 또 이게 지지율이 확장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결국은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여야 명령대전이라는 그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계양에서만큼은 선전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당마다 다 입장 차이가 확연할 것 같은데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당시에 기호 2번을 찍은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바 뭐 이찍 그런 발언이 유세 현장에서 약간 해프닝처럼 좀 에피소드처럼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워낙 이제 선거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이 이제 선거 공천 국면이 이제 뭐 막바지에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언급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지난번에 뭐 영등포 양천 가서도 굉장히 이제 뭐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계양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보지만 선거 기간 동안 상당 부분을 계양에 약간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네. 뭐 약간 이렇게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제 이제 그 계속 요 며칠 사이에 계양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찍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선거 국면이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뭐 이런 이제 뭐 말실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각 정당에서 이런 말실수를 어떻게 조금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예. 약간 좀 선거 측면 국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종우 평론가님. 짧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말실수를 하고 세 번째 사과를 합니다.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워딩이 정제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하나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혐오 발언이거든요. 이 혐오 발언 이게 왜 혐오 발언이냐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2대 20대 남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2대 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돼서 2번 남이 됐다가 이찍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혐오가 되냐면 아이고 20대 남성인데도 보수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하면서 첫 번째 외모도 찌질하고 두 번째 지능도 떨어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 찍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멸칭으로서 폄하 발언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선거 현장에 가서 20대 남성한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남성을 향해서 이 찍 아니시죠?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 뜻을 함의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를 찍지 아니한 20대 남성은 사실 이렇게 조롱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 못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크게 일었고 또 즉시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3당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계속해서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만 지금 10% 이상, 한 15% 내외로 계속해서 비례 정당 지지도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는 비례냐 아니면 지역구냐 하는 거 구분 없이 그냥 전체 정당 지지도의 그 수치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 이제 어느 당에 비례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쑥 올라가요. 정기동 교수님, 이렇게 되면 지금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또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그 정당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당장 피해를 보고 있죠. 조국 신당 돌풍이라고 한다면 낙준연대로 시작했던 이준석, 이낙연 전 당대표들이 중심이 된 당은 상당히 지금 멈칫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조국 혁신당의 이런 그 약진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설명하면요. 명확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민 비조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 뭔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교차 틈새 전략을 아주 드러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지금 호소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이 공천 잡음 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좀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국 신당을 통해서 심판 여론을 어느 정도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진보 지지층들이 하나의 지민 비조에 적극 화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국 신당의 돌풍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민 비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 교수님께 처음 들어본 말이었는데 자, 있는 말이라고 지금 생겨난 말이라고 하니까요. 김희영 부대표님. 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처음에는 이제 개혁신당이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전혀 성향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만요. 그러면 보수 지지층 쪽에서는 이러한 뭐 지민 비조라는 이런 식의 형태의 투표 성향은 지금 그럼 보이지 않는 흐름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현재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로 모든 게 다 쏠림 형상이 지금 지지율 상에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대로 국민의 미래로 가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선거 전략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공천에서 전통 보수의 민주 지지층에서 오히려 분열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공천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과 조국 혁신당 등 제3당까지 이슈까지